예, 앞에 좀 앉아주시고요.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각 신문사 또 방송사 유튜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유통일당 정강훈 명예고문님의 6.3 대통령 선거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먼저 정강훈 고문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뒤에 이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정강훈 목사님에 대한 궁금증 또 많은 음해성 심지어는 협박 있지도 않는 얘기들이 지금 세간에 나돌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또 보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질의해 주시면 목사님께서 신중하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자유통일당 명예고문이신 정강훈 고문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언론사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따라 또 차가 원체 밀려서 지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제가 대통령의 출마를 선언하게 된 이유는 지금 양당을 이루는 야당과 여당이 내가 보니까 희망이 전혀 없게 보입니다. 일단 그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정당이 이명박 대통령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광화문에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다 탄핵하고 다 감옥 보내고 이걸 누가 했느냐? 더불어민주당이 한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요, 유승민하고 누구죠 또? 김무성이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만들어주면 뭐 하겠어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국민의힘 정당이 아닙니다.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그래서 저는 양당에다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광화문 광장에서 직설적으로 내가 대통령에 출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에 출마하게 되는 저의 정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유 없이 대통령에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20년 내지 30년 동안 부글부글 끓고 도대체 왜 기존 정치인들이 이따위로밖에 정치를 못하냐 하는 그런 불만이 가득 찼기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은 정책으로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첫째, 제1호입니다. 미국식 정치 제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회 300명 중 상원 100명, 미국도 상원이 그 넓은 미국인데도 상원이 100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원을 200명으로 하여 현재 국회의원 숫자는 그대로 유지하되 상원 100명, 하원 200명으로 해서 미국처럼 하원은 경제 문제 그리고 상원은 국방 외교 문제로 미국식을 그대로 벤치마킹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나의 제1호의 정책입니다. 두 번째로 제2호, 공수처를 완전히 해산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수처는 대통령을 원래 수사할 권리가 없는 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을 동원해서 3,000명을 동원하여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에 있는 것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이거야말로 이건 국기문란이고 이 공수처를 완전히 해산하려고 합니다. 자, 3번.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을 저는 그대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실수한 것은 배제하지만 잘된 정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4번째, 4호. 국민추천제로 장관을 임명하되 국민추천제로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추천제로 장관을 임명하되 관계단체가 2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에 1명을 임명한다. 예를 들면 국방부 장관 재향군에게 위임하려고 합니다. 재향군에서 2명을 추천하라. 둘 중에 1명을 임명한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저같이 이런 정책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마음대로 장관 임명하지 못하게 하려고 국민추천제로, 예를 들면 기획경제부, 이거는 은행연합회, 그분들에게 장관을 추천하라는 거예요. 자, 5호. 불법 투표의 주범인 선관위를 완전히 해체하고, 이건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이니까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재구성을 할 것이다. 바로 즉시 해체해야 됩니다. 이것은 왜? 이 상태로 중앙선관위가 다시 선거를 감독하면 보나마나 이재명이가 당선돼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그때에 주장하기를 아니, 선거인단과 선거 투표한 사람의 명단 그것만 하나라도 한번 대조해보자 했더니 재판부가 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증인을 한번 불러달라, 그것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자, 6호. 사전투표제를 없애고 대만식 현장 투표, 현장 개표를 시행을 하여 헌재를 폐기하고, 헌법재판소를 폐기하고 대법원에 헌재를 둔다. 헌법재판소를 폐기하고 대법원에다가 헌법재판소를 둔다. 7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적극 지지한다. 그동안 국민들이 정말로 어리석었든지 공부를 잘못했든지,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때문에 국민들의 60%가 깨어났습니다. 아직도 40%는 주사파, 개딸들, 종북, 이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나머지 40%도 속히 돌아와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8호. 국회를 해산하고 3개월 안에 재선거를 한다. 국회는 야당 여당 둘 다 범죄 집단입니다. 이래서는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습니다. 3개월 안에 재선거를 한다. 9호.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한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에 대한 뒷부분을 보면 반국가 세력을 이것을 척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반국가 세력의 제1호가 뭡니까? 간첩입니다. 간첩. 지금 간첩이 황장려 선생님 말씀에는 5만 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김국선 선생님은 아니다 이거야.
황장영 선생님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모른다 이거야. 15만 명이라는 거야. 15만 명. 그러면 간첩들은 자기 행위를 드러내지 않죠. 직파간첩입니다. 15만 명.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결혼도 하고 또 가정도 가지고 옆 사람들에게 계속 영향을 미쳐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국가 세력의 제1번은 간첩들입니다. 적결하고 10호. 그 다음에 이제 간첩뿐이 아니라 간첩을 동의하는 사람까지도 다 적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10호. 독일처럼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자영업자를 10배로 확대하여 실업률을 제로로 만들겠다. 간단합니다. 독일은 삼성전자 같은 것이 10개가 있습니다. 10개. 독일은. 제가 이것을 프레스센터에서 포럼까지 했어요. 왜 독일처럼 못하는 거죠? 못합니까? 독일도 인구가 우리하고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독일처럼 못합니까? 그래서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자영업자를 10배로 확대하여 실업률을 한번 세계 기록을 세워버립니다. 제로로. 사실은 실업률이 3%가 되면 제로라고 보는 겁니다. 3%. 실업률이 3%면 제로라고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다음 11호. 결혼하는 자들은 무조건 국민주택을 무료로 공급하여 저출산을 막아낸다. 지금 인구 감소가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1위예요. 앞으로 대한민국은 애기 안 낳아버리면, 결혼 안 해버리면 나라 없어지는 거죠. 애 낳기로 유명한 중국 사람들이 살살살살 기어들어와서 중국 먹어버리는 거죠. 대한민국을. 이러한 재앙적인 사실들도 야당 여당들이 모르고 말이지. 무슨 국회에서 싸움이나 하고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이 자원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국민주택을 무료로 공급하는 것. 지금 보십시오. 탈북자가 3만 4천 명이야. 3만 4천 명들요. 한국에 내려온 탈북자들이 이거 전부 다 국민주택 공짜로 다 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국민주택을 무료로 왜 못 주는 겁니까? 얼마든지 자원이 있습니다. 12호. 관광객은 환영하되 전 세계가 지금 한국으로 놀러 오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불법 체류자들은 즉시 추방할 것입니다. 13호. 간첩죄는 국내자를 비롯한 외국의 간첩죄까지 막론하고 무조건 처벌한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간첩 행위를 해도 처벌할 법이 없으니 더불어민주당에게 제안했어요. 이 법을 만들어달라. 아직까지도 안 만들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면 외국 간첩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현재 대표는 이재명 대표지요. 이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세상에 외국 사람들이 간첩 행위를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중국 사람들이 저 부산에 있는 미국 함대를 2년 동안 촬영을 했습니다. 중국 사람이 와서. 그래서 그 내용을 다 까보니까 2년 동안 하는 걸 까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간첩 정도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영전도 공항에 내리자마자 국정원으로 바로 가서 드론을 띄워서 국정원을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벌할 법이 없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을 했더니 아직까지도 더불어민주당이 통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4호, 문재인 정부 때 만든 4,000개의 악법을 원천 폐기한다. 저는 문재인 때문에 3번 감옥을 갔습니다. 이 문재인은 범죄자입니다. 그 정부 때 만든 4,000개의 법안을 원천적으로 폐기할 것입니다. 15. 국정원의 기능이 저하되었으므로 지금 국정원이 국정원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간첩도 못 잡게 되어 있어요. 미국처럼 대통령 직속하에 FBI라고 하는 특수기관을 설치하여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여 특별한 사건, 특별한 범죄는 수사하도록 한다. 미국 FBI 잘 아시죠? 자, 16호, 제주도에 라스베가스를 옮겨오도록 한다. 자, 왜 그 사막에 미국이 라스베가스를, 아리조나주에 있는 그 라스베가스 사막 아닙니까? 거기다가 왜 라스베가스를 만들었냐? 미국이 전 세계 수출을 하면 달러가 다 나가잖아요. 그 달러를 빨아들이기 위하여 하와이와 라스베가스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지출한 달러를 다시 흡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못합니까? 제주도에 라스베가스를 아예 삽으로 딱 떠서 제주도에다 옮겨서 세계 제1의 관광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7호, 새만금 낭비하는 태양광 이것을 철거하고, 이건 문재인이가 만든 겁니다. 지금 새만금의 발전이 일어납니까? 새들이 똥을 싸가지고 태양광 발전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걸 다 철거하고 두바이 같은 세계적인 최첨단 도시를 건설한다. 이렇게 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18호, 대부도 알죠? 바로 요 건너편에 대부도를 개발하여 대지를 기업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외국으로 나간 기업 국내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려고 합니다. 또 19호, 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전 문제가 부채가 천문학적입니다. 시한폭탄입니다. 지금 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더욱더 확대한다. 그렇습니다. 20호, 국가 예산을 도적질한 단체는 저는 회수한다. 주로 좌파 단체들이 다 도둑질해가고 있어요. 이게 거의 100조 가까이를 도둑질하고 있어요. 좌파 단체들이. 이것은 원천 다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1호, 한미일 관계를 더욱더 강화한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이 안보 관계를 더욱더 강화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은 북한에게 먹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강화할 것입니다. 22호, 2년 안에 자유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탈북자를 100만 명 이상 유치를 한다. 지금 3만 4천 명입니다. 이건 너무 적습니다. 100만 명만 대한민국으로 다시 유치를 하면 아마 자유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23호, 이승만의 건국기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이건 헌법입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 입국론, 이승만의 건국정신을 실현한다. 이건 제가 광화문에서 노래 부르듯이 불렀던 내용입니다. 왜?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건국했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입니다.
좌파든지 우파든지 개딸이든지 주사파든지 빨갱이든지 이승만과 박정희의 혜택을 안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이승만이 없었으면요,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넘어간 겁니다. 남로당의 총수 박헌영과의 싸움에서 만약에 이승만이가 졌으면 여기 있는 기자 여러분들도 다 북한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이승만의 지지율이 1.8%밖에 안 돼요. 건국 대통령이 1.8%라고 하는 지지율이 있는 나라가 지구촌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미쳤어요. 미쳤어. 정신 나갔어요. 오늘날 경제 6위, 군사력 6위가 된 것도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얼마나 방산 지금 수출 K9 자주포 비롯하여 T-52 훈련기를 비롯해서 심지어 K 미국이 비밀로 공개하는, 비밀로 덮어놓는 스텔스기, 이거 대한민국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 24호 6.3 대선을 연기하기를 촉구합니다. 무슨 놈의 선거를 2달 만에 정책도 없이, 지금 국민의힘 정당에서 정책 토론하는 걸 보니까 기가 막혀요. 8명 중에서 이제 4명이 또 골라졌어요. 앞으로 그들도 정책하는 거 보십시오. 그게 정책입니까? 국가 전체를 위한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이 당선되려고. 그래서 6.3 대선을 연기하여 대선과 개헌과 대선을 동시에 하되 대통령을 4년 중임제, 미국처럼 해야 됩니다. 4년 중임제. 그래야 긴장을 하죠. 5년 단임제를 해놓으니까요, 후반기에 가면 개판 쳐버려요. 대통령들이 다 개판 쳐버립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사이클을 맞추고, 그리고 중간 선거로 2년 후에 지방자치선거를 하되, 그때의 국회의원 중에서 범죄자들을 딱 선거는 2번만 해야, 2번만. 그 무슨 분기별로 선거를 다 하고 나라가 개판되는 거예요. 개판. 딱 선거는 2번 해. 국회의원 중에서도 결석이 된 사람들은 2년 후에 그때 다시 재선거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 앞으로 120개 정책을 계속 발표할 것입니다. 저는 하루에 10개씩을 계속 발표를 할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봐요. 조금 전에 나의 정책을 수용하는 후보는 어느 당과 관계없이, 이재명까지도 내 정책을 수용하는 자들은 어떤 후보라도 연대할 것을 저는 선언합니다. 연대할 것입니다. 뭐 어느 당 후보든지 관계없이 내 정책을 수용하는 사람은 연대할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자, 이상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시간은 기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해서 주제도 무제한입니다. 시간도 무제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해본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무제한, 그리고 주제도 무제한에 대하여 우리 기자들과 함께 뭐 공개 토론이라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만은 내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 질문하실 분이 많을 텐데 제가 거수하면 지적을 할 테니까 마이크가 가는 분이 자기 소속과 이름을 좀 밝히시고 질문해. 이쪽에 계신 우리 여자 기자분. 아니야. 권전이죠.
아니 헛소리 하지 말고 권재현 질문을 난 안 받아요. 아니 당신은 범죄인이야. 내가 아니 헛소리 하지 마. 헛소리 하지 말고 나를 고발했잖아. 왜 당신부터 자, 손을 여기. 들고 난리야. 자 예, 메이저 여기까지. 언론들이 먼저 한번 질문 한번 해봐요. 메이저 언론들이. 메이저 네. 언론 없어요? 네, 뉴스엔조이 안기도 기자입니다. 뉴스엔조이? 네, 그 뉴스엔조이도 메이저는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메이저는 아니지만 아니, 좀 목사님 예의를 질문- 지켜서 자, 잠깐만요. 메이저 언론부터 유튜브도 이거 다 질문을 있는데 먼저 해달란 말이야. 저 지상파나 저 방송부터 먼저 권재현 시작하세요. 끌어내. 끌어내 저거. 나가. 나가란 말이야. 나가. 끌어내. 권재현 끌어내. 나가. 아니 나가란 말이야. 내가 나가라면 나가. 나는 여기 주인공이야. 권재현. 아니, 자, 잡아요. 나가요. 권론 공정이 저 사람 권재현은요. 자, 그리고 반말하지 마십시오. 반말이요? 자, 그 기자회견 했고요. 아, 잠깐만요. 일단 더 이상 말하지 말고 권재현은 빨리 아니, 말하라. 지금 당사자를 고발한 사람이 여기 와서 기자회견을 여기서 질문하는 게 어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권재현은 빨리 나가란 말이야. 괜히 기자회견 자. 흐트리지 말고 나가. 빨리 나가. 우리 저 경호원들 빨리 권재현 저 처방시켜. 자, 만약에 이런 식 되면 질문 안 받겠습니다. 자, 아니, 순서를 이렇게 하시죠. 지상파나 중앙방송 그 메이저 언론이 먼저 순서를 가는 게 아니에요. 편리상 그렇게 하시고. 잠깐만요. 아, 차별한다고 얘기를 내가 예제 드리잖아요. 아니 지금 소속이 어디예요? 아니 지금 아니 소속이 어디냐고. 소속부터 밝히라고. 아니 말하기 전에 소속부터 얘기해봐요. 소속. 아니 소속부터 얘기하라니까. 뭐라고요? 인터넷 기자협회장? 인터넷 기자협회장은 저기 신혜식인데. 아니 방송 신문 인터넷은 똑같은 언론입니다. 이렇게 차별하고 편파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편파적으로 한 게 아니라 나는 권재현만 나가라 그랬어요. 아니 선생님은 여기 계시라고. 아니 선생님은 계시고 권재현 빨리 나가요. 권재현 나가기 전에는 아니 그 인터넷 기자협회 잠깐만요. 잠깐만요. 선생님은 이따가 정식 질문하시고. 아니 그 봐요. 그 인터넷 기자협회 회장이요? 나도 인터넷 기자협회 회원인데 그거는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나서 남을 옹호하고 하면 되겠어 그게? 아니 이따가 고발한 당사자니까 나가는데 당신이 왜 이러느냐고. 이따가 질문을 발언권은 손을 대면 내가 차례대로 지목해 준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자, 다시 손 들어보세요. 다시. 아니 시끄러우니까 빨리 내보내요 빨리. 아니 권재현 빨리 나가라고. 내가 나를 고발한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앉아 있어? 그 둘 다 나가세요. 둘 다 나가요. 아, 그 둘 다 나가라고.
아니 발언권을 주는 것도 여기서 얘기를 했잖아요. 선수상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자, 시간 관계상 권지현 그대로 앉아 있을 때 질문은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권지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기자회견을 저기 방해 놓지 마십시오. 조용히 앉아만 듣기만 하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우리 저 메이저 언론 기자들이 먼저 한번 질문 한번 해주세요. 자, 저 방송사, 신문사 또 저 뭐 돌아가면서 아니 오늘 아까 무제한이라고 시간을 얘기해드렸잖아요. 돌아가면서 할 테니까. 질문하는 것도 자유지만 질문을 받지 않는 것도 자유예요. 언론인이라고 해갖고 무조건 답변을 강요하는 것도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소리치는 것도 매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권지현 기자 입장 존중하는데 권지현 기자 질문 안 받을 테니까 그리고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그 자리에 있다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그 자리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저기 이준희 대표 다른 분들도 좀 가만히 앉아있어. 흥분하지 말고. 자, 저기 조용히 해봐요. 권지현 기자, 당신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권지현 기자 예의는 갖춰요. 지금 깽판 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질문할 자유도 있겠지만 질문 안 받을 자유도 있는 거예요. 당신 형사 아니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조용해요. 답 안 한다고 하잖아. 당신 때문에 시끄러운 거야. 당신만 가만히 있으면 돼. 자, 제 말 들으세요. 여기 자. 아마 저보다가 고참은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신문밥 30 넘게 먹었어요. 그런 예의는 안 되는 거고 본인이 했는데 당사자가 얘기를 안 하겠다면 알겠으면 앉으면 되지. 뭘 그렇게 따지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그만해 이제 됐으니 그만하고 이제. 자, 아니 메이저 언론부터 먼저 한번 질문해봐요. 메이저 언론 얘기 다 오셨잖아요. 예, 여기 네. 앞에 계시면. 네, 세계일보의 구균진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전 목사님이 네. 2019년 10월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 확정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선거법상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은 네. 그 10년 정도 피선거권 박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네. 되면 이번에 이제 사실 출마를 못 하시지 않나.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정말 대선 출마를 위한 게 아니라 네. 이제 이런 범죄 혐의 등에 대해서 좀 정치적 탄압이라고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용도로 이 자리를 좀 이렇게 마련하시고 하신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질문을 하려면 이렇게 품위 있게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야. 응? 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사실 저는 중환자에 있어요. 중환자실에 있다가 우리 변호인단들이 그냥 재판석에 갔다가 오면 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해서 나는 변호인들의 말을 듣고 갔더니 세상에 좌파 판사가 법정 구속을 딱 시켰어요. 그때에 저는요, 그 세브란스에서 수술을 받고 목 수술을 받아서 양쪽 팔도 못 들었어요. 밥도 우리 집사람이 먹여주는 거예요. 밥도 세수도. 그런 상태에서 내가 동부구치소에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되니까 누가 나를 밥 먹여줍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내 깜빵 동기 성경적으로 말하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그분이 제 밥을 다 먹여주고 세수도 다 시켜줬어. 그래서 내가 2달 동안 감옥을 살았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실은 이 선거법 위반 혐의도 문자 메시지 보낸 것 때문인데 그것도 사실은 문자 메시지 보낸 것은 누구냐? 우리 교회 사무원이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사무원을 내가 처벌받기를 할 수 없어서 내가 했다고 거짓말한 겁니다. 내가 했다고. 목자가 안 돼 보면요, 목사가 안 돼 보면
성도들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했다고 해서 제가 구속이 된 겁니다. 사실은 우리 사무원들이 보낸 겁니다. 문자 메시지를. 그래서 2달 만에 고등법원에서 이제 그 1년 6개월 징역 2년 집행유예로 제가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제가 구속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좌파단체, 뭐 좌파단체라면 누군지 다 아시죠? 혹시 평화나무에서 오셨나요? 나를 76개 혐의로 고발했어요. 제목이 뭐냐? 내란 선동 혐의, 그 다음에 집시법 위반, 선거법 위반, 그 다음에 명예훼손, 76개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1심에서 완전히 무죄됐습니다. 그 무죄 판결문을 저는 조중동에다가 광고를 전면 광고를 사서 다 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건으로 나를 고발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2심에도 무죄가 됐습니다. 자, 판결문 한번 띄워주시죠. 보세요. 이걸 내가 조중동에다 광고 낸 거예요. 광고 낸 거. 이런 제목으로는 다시는 나를 고발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대법원에까지 확정이 됐는데 이 판결문의 핵심은 뭐냐? 1심부터 인간에게는 최소한 숨쉴 공간을 줘야 된다. 이것은 미국의 판례를 도입한 겁니다. 사람에게는 최소한 숨쉴 공간을 줘야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대해서 발언했다 할지라도 사람이 자기 의견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무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처음에 내가 구속됐을 때는 고등법원에서 끝났습니다. 내가 항소 안 했습니다. 대법원으로.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속된 것은 문재인 때 구속된 것은 내란 선동행, 집시법이나 선거법 위반, 그 다음에 이런 6개 혐의로 구속됐는데 이거는 대법원까지 다 판례로 확정된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의 판례는요, 헌법과 거의 비슷한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대법원에까지 확정이 됐는데 내가 왜 선거에 못 나갑니까? 앞에 거는 사실은요, 무효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사실은 문자 메시지 보낸 것도 내가 보낸 게 아니라 목사가 사무원을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했다고 한 겁니다. 목사가 안 돼 보면요, 성도들의 심정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도 수원의 메스 제일 넓은 킨테츠 다음으로 넓은 거기서 우리가 전당대회를 다음 주 화요일 날 개최를 해서 거기서 경선으로 뭐 누구든지 자유통일당 당원들 중에서 나올 사람은 나오시고 해서 경선으로 우리는 나는 반드시 나갈 것입니다. 해서 선발을 할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 또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하실 분. 질문하실 분이 뭐? 예, 이분? 뒤에 소속이 어디? 소속부터 말씀해 주시고. 세계일보입니다. 아, 세계일보? 네, 세계일보 임성원 기자입니다. 아까 세계일보 한번 했잖아요. 한 번 더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전에 계속 광화문 등에서 이제 윤어게인 그리고 이제 탄핵 반대 집회를 계속 진행하셨는데 네. 오늘 이제 기자회견 이후에도 추가로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 단체들하고는 저희들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는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한 자로서 일단은 선거법에 대해서 저는 일단 존중을 하되, 그러나 현재 중앙선관위의 제도로 상태는 이거는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제도 안에서는 그 선거를 난 거부할 것입니다. 네, 됐나요? 추가 질문 있으면 또 하시고. 예, 요 중간에 소속이 어디 있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CPC 뉴스 발행인 최정미라고 합니다. 지금 앞으로의 공약을, 세세한 공약을 좀 발표하시겠다 하셨는데요. 저희 CPC 뉴스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사이버피싱, 이런 투자 사기를 당하신 분들을 그런 투자 사기 방법을 알리고 있는 그런 전문 언론지인데요. 연간 이 피해가 한 52조 가량 되는데 이런 민생에 관련된 그런 정책도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민생 범죄나 이런 억울한 국민들을 돕기 위한 그런 정책도 앞으로 발표되는 200개의 그런 정책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우리는 120대 정책을 계속 발표할 것입니다. 120대 정책을. 거기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소속이 어디신가요? 유스엔조이? 유스엔조이 나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네. 자, 내가 농담으로 한 말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그러면 22일까지 그 자유통일당 그 대통령 후보 네. 그 모집이었는데 그때 등록을 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 등록 당시에 그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서약서가 있는데 그것도 서명하셨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이제 피선거권이 없다고 나중에 출마가 무효가 되시면 어떻게 보면 당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는 건데 당에서 어떤 재반 조치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도 감수하실 생각인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충분히 말씀을 다 드렸는데 제가 대법원까지 사실 무죄를 받았어요.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그러면 앞에 것은 무효입니다. 이거는 사실 재심에 대한 이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까지 제가 선거법에 대해서 무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제가 대답을 다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다른 질문 없어요? 아니, 내가 시간도 무제한, 주제도 무제한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네, 말씀하시죠. 소속. 소속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더 타임즈 정성환 기자입니다. 네. 대한민국 분단 국가인데요. 네. 그 보니까 여의도에 오늘 오면서 보니까 자유통일당이 상당히 비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비전. 예, 그래요. 그래서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하시면은 앞으로 자유통일당이 상당히 비전은 뜰 거라고 생각되는데, 목사님한테 북한 지역은 어느 나라 영토입니까? 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너무 쉬워서 뭐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은 북한의 영토뿐이 아니라 북한의 주민들도, 그래서 탈북자들이 34,000명이 왔지만 이 탈북자들 외국인 취급하지 않습니다. 바로 주민등록증 바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영토와 북한에 있는 2,500만의 국민들은 다 우리의 국민이요, 우리의 영토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다음 질문. 네. 그건 헌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헌법이. 예. 다음 없습니까? 예, 말씀하시죠. 너무 늦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예. 월기총 TV 대표 정진희 목사입니다. 목소리를 좀 크게 해주세요. 네. 월기총 TV 대표 정진희 목사입니다. 네. 현재 여론을 보면은 네. 그 이재명 대권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그 이재명 대표가 많은 그 위법 사건이 많아서 지금 법정 기리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6월 3일 그 대선 전에 출마할 수 없는 그 범죄 선고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만약 그 대통령 당선 후에 범죄 결과가 심각하게 나오면 그 대선을 또 해야 될 수 있다는 그런 그 여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현재 그 보수 측에서 대권 후보자들이 한마 그거 끊어서 하고 예. 다음 질문 다음에 해주시고 예, 그렇게 김학성 하겠습니다. 교수님 여기 오셨나요? 김학성 교수님? 예,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내가 이 헌법에 대해서는 조금 지식이 딸려서 김학성 교수님에게 제가 대답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잡으시고요. 네. 지금 금방 질문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현재 여론을 보면 그 이재명 대권 후보가 그 선두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 그 후보가 많은 위법 사건이 많아서 법정 그 계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6.3 그 대선 전에 출마할 수 없는 범죄 선고가 되거나 그렇지 않고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 후에 범죄 결과가 심각하게 나오면 대선을 또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그 여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먼저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헌법재판소 판결문 있죠. 그것부터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지금 대법원에 저는 합의부로 넘어갔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이재명이가 그 재판하는 거 아닙니까? 파기 환송도 되고 파기 자판도 그렇습니다.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출마할 수 없지 않느냐 그 질문이거든요. 네. 그 두 가지를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네. 그 선거 끝난 다음에도 재판이 계속되느냐 이런 질문이신데 지금 대법원에 아시다시피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부에서 이제 이재명 사건을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는데 하고 있죠. 그것은 이제 파기 환송이나 파기 자판 뭐 이런 등등의 경우가 예상되는데 저는 가능한 한 일찍이 그 후보 등록 전까지 대법원 결정이 나와서 전국을 안정시켜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결정이 나오지 않거나 미루어져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 그런 경우에는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느냐? 그건 당연히 계속하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헌법 84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헌법 68조 2항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68조 2항에. 자, 제가 좀 볼게요. 이 헌법 조문입니다. 대통령이 고리된 때, 이 두 개의 문장인데 고리된 때에는 제일 마지막 줄에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고한다. 이건 우리가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 다음 문장 보면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고한다. 헌법에서 못을 받고 있어요. 그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후임을 뽑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랬으니까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은 중단되지 않는다. 그 헌법에 명백히 되어 있잖아요. 헌법 84조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68조 2항에 의해서 헌법은 내용을 밝히고 있어요.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판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 말은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이번 선거에서도 크게 쟁점으로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다시 뽑게 되면요. 대선을 또 한 번 또 하게 되는 것이에요. 큰 쟁점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고요. 목사님 뭐 헌재 결정. 네, 결정문. 그 내용이 목사님 좀 길지 않으세요? 간단하게 했습니다. 간단하게. 예. 제가 이제 헌재 이번 그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서 제가 글도 발표했지만 저는 이게 정의를 외면한 것이고 판결이라기보다는 휴지다 이렇게 제가 글을 썼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절차상의 문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받을 때에는 내란을 80% 적용하더니만 정작 헌재에 가서는 심판 청구서에서는 내란죄 혐의를 뺐다고 하는 것은 동일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서 재의결을 받도록 하거나 또는 각하를 해야 옳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안에 대해서는요 5가지 쟁점이었거든요. 비상경비 위헌이냐, 포고령 1호가 위헌이냐, 국회에 대한 계엄군 투입이 잘못된 것이냐,
또 이 정치인 체포, 중앙선관위의 압수수색 이 5가지 쟁점을 가지고 헌재가 판단을 했는데 비상계엄이 위헌이다 아니다라는 문제는요. 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77조에 의해서 대통령에게 행사 권한을 일임하고 있는 것이고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지배적 입장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즉 상황 요건,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저나 여러분들도 지금이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법적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상황 요건에 대한 적극적 판단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절차와 관련돼서 국무회의 또 부서 국회에 대한 통지 의무가 잘못됐다 위법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국무회의를 했지요. 그러나 비상적 방법으로 했을 뿐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뭐라 했냐면 그 사람이 국무위원회 정족수가 찰 때까지 대통령은 기다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비록 평상적인 국무회의와는 다르지만 국무회의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또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부서는 사후부서도 가능하고 국회에 대한 통지 의무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12월 3일 밤 10시 반에 전 언론을 통해 가지고 계엄 선포를 발령하셨거든요. 이제껏 제가 아는 비상계엄은 이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라고 행한 이 비상계엄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알려졌기 때문에 통지를 하지 않았다라고 보이는 것이고 두 번째 포고령 1호에 대해서도 포고령 1호가 핵심이 뭔가면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정당의 정당활동 일체 금한다. 그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이제 본질적인 핵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그 포고령 1호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대부분 판례가 있습니다. 내용이 아주 같습니다. 대부분 뭐라 하냐면 포고령 1호 자체가 1호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판례를 찾으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또 두 번째 판례 뭐냐? 그 자체로도 위헌 위법이 아니다. 계엄법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나열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대부분 판례가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포고령 1호가 위헌이다. 헌재가 대부분 판결을 걷어찬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국회에 대해서 계엄 투입이 잘못이다 아니다. 일단 우리가 국회에 계엄군이 왜 갔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합참에는 계엄과가 있고 계엄과의 매뉴얼이 현재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군인을 7만에서 10만을 동원하도록 현재 매뉴얼에 되어 있습니다. 계엄과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이번 계엄은 600명 안 되는 병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네. 계속 들어야 돼. 목사님 말씀하러 무제한. 시간도 무제한. 짧게 할게요. 주제도 무제한. 알겠습니다. 그래 좀 짧게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계엄 매뉴얼에 의하면 7만에서 10만 병력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도저히 비상계엄으로 이 내란이나 비상계엄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회에 장악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판례가 있어요.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할 때에는 대부분 판례는 상당한 기간 국회의 기능을 막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쇄하도록. 거기에 날짜까지 나와요. 한 달 이상 계속될 경우에 이 국회 봉쇄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실제 이번 계엄에서는 2시간 반도 안 되는 그런 일이었단 말이죠. 세 번째가 뭐냐.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다는데 홍장원의 메모 자체가 오염된 것이고 거짓된 진술한 사실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거짓된 진술, 오염된 진술을 그대로 헌재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수긍할 수 없는 것이다. 또 네 번째는 중앙선관위의 계엄군 투입에 대해서 영장주의 위반이라는 말을 했는데 명백하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이 중앙선관위의
관련된 문장을 보면서 내가 헌법 조문을 내가 헌재 재판관들 얼굴에다 던지고 싶은 심정이에요. 우리 헌법 77조 3항을 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요, 영장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특별한 조치는 뭐냐? 영장주의 예외라고 다 되어 있는 것이고, 헌법 교수가 다 그렇게 쓰고 있고, 저도 그렇게 쓴 바가 있고, 또 하나 판례가 있는 것이 1953년 헌법위원회 판례가 있습니다. 영장주의 예외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때문에 계엄군이 중앙선관위를 들어갔죠. 압수수색 영장 없이 다 압수수색이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영장주의 예외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77조 3항에 비춰본다 하더라도 전혀 하자가 없는 것인데, 그거 갖다가 그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헌재가 판단하는 것을 보고 제 양심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승복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헌법재판소가 일단은 그 내란죄를 뺐잖아요. 예, 뺐습니다. 뺐으면 바로 재판은 중지가 되고, 그리고 각하를 하든지, 이거는 재판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끝까지 계속 했단 말이에요. 예. 그 말씀하신, 네. 그러니까 내란 선동 혐의를 이 민주당 쪽에서 뺐단 말이에요. 그걸 철회했습니다. 철회했죠. 예,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예,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할 때는 내란죄 항목을 한 80% 이상 비중을 차지하게 만들면서 탄핵소추 의결을 했지요. 그러나 정작 헌재에 가서 심판을 청구할 때는 가장 중요한 내란을 철회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양자는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헌재는 각하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서 다시 의결을 받게 해와야 되는데, 헌재는 이도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잠깐 여기 뒤에 앉아주시고, 또 추진호 기자님 어디로 도망갔어? 화장실? 내가 추진호 기자님한테 내가 거꾸로 질문 한번 하고 싶은데 빨리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내가 질문 한번 해줄 테니까. 질문요? 네, 말씀하시죠. 네, 소속사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속사를. 네, 그 앞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인터넷 기자협회 이번 그 대통령 선거 공동 취재단 소속 이준희 기자입니다. 네.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받아주실 거죠? 하나씩 잘라서. 네, 하나씩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 앞서 여러 그 기자분들이 그 질문했던 피선거권에 관한 논란 부분은 2018년 8월에 확정된 부분인데요. 그때 확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보도가 다 됐고, 그 보도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걸로. 제가 그거는 내가 아까 설명 되기 때문에요. 다 했죠. 네, 목사님, 제 말씀 조금 들어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아까 내가 설명 다 했는 말을 왜 또 질문을 하냐 말이야.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내가 처음에는 선거법 위반했는데 나는 항소를 안 했다고, 대법원까지. 그런데 이번에 선거법 재판으로 내가 3번 구속됐는데, 그때는 대법원까지 다 확정됐는데 대법원에서 무죄를 때렸어요. 그러니까는 그럼 앞에 것이 유효합니까? 뒤에 것이 유효합니까? 뒤에 거는, 예, 목사님, 뒤에 거는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다른 사안입니다. 다른 사안인데 어떻게 그거는 기자님이 그렇게 주장하시고, 네. 나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그 오늘 그 발표하신 공약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는 이걸 헌법 개정 사항 부분도 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지금의 헌법 체제를 지금 12.3 비상계엄 조치에 관한 부분도 지지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지만 그것도 지금 불복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그러면 국민 대다수가 봤을 때 헌법 체제가 인정하고 헌재가 판결한 부분을 불복하는 분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게 적절한가, 이 부분이 다 의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는 거? 아니요. 목사님이 출마하는 게 적절한가에 관한. 그거는 내가 아까 또 대답을 했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저 동부구치소에 처음 구속됐을 때는 제가 항소를 안 했어요. 항소를 안 하고 대법원까지 안 갔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구속됐을 때는, 문재인 때 구속됐을 때는 이거 1심, 2심 대법원까지 다 판결을 받았는데 무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거에 나갈 수 있다. 이걸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아까 공약에서 아니 무제한 토론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목사님이 질문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세 번째 얘기, 세 번째 얘기. 그 아까 공약 말씀하시면서 목사님의 공약을 받는 여야 정당 어디와는 연대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 대선에서도 김경재 후보를 초기에 지지하다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걸로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처음에 지지하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시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과정에 윤석열 후보가 뭐 이후에 뭔가를 약속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에 관한 그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조금 해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뒷부분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냐 이 말이죠? 지시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네. 그 이후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 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입장을 옹호해 왔고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를 보장해 주거나 그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아니 제가 대답 드릴게요. 답변하신다잖아요. 답변하신다잖아요. 제가 대답 드릴게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운동 할 때부터 지지한 이유는 경북 대구에 가서 연설하는 걸 보고 이야 저 사람이 대통령 되겠구나. 내가 거기서 사실 꽂혔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작년 8월 15일 날 해방의 마지막은 자유통일이다 하는 연설을 했어요. 세종문화회관에서. 그래서 이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계엄령을 선포할 때 뒤에 그 영상 한번 들어봐 주시면 뒷부분을 한번 들어봐 주시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계엄령을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책을 나는 이어간다. 왜? 우리의 목표는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이나 제 정책이 거의 같아요. 거의 같기 때문에 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직접 한번 보세요.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자, 앞에 무슨 그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무슨 추천한 사람 그것은 전부 부재고 실제로 계엄령의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반국가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을 척결하기 위하여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 여기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질문 또. 네. 그 지금 목사님이 여러 가지 사업체와 관련된 이런 네. 것들을 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는 두 개의 인터넷 언론사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명태균 게이트 논란과 관련해서도 네. 이 언론사와 그리고 언론사를 이용한 선거 여론 조사에 개입하거나 이걸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고 지금 검찰이 구속됐다가 지금 보석으로 나와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누가요? 명태균 씨요. 아, 명태균. 네. 근데 목사님이 그 관련된 그 두 개의 인터넷 신문사가 직접적으로 목사님의 자녀분이라든지 이렇게 관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선거에 넣으시는 후보께서 직접 인터넷 언론사와 관련이 됐고 그리고 그 중에는 관련 업체 중에서는 여론조사 자문 및 데이터베이스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여론조사를 향후 이들 업체를 통해서 수행하게 됐을 경우에는 제가 다 이해했어요. 공정성 문제가 논란이 불거질 수 있잖아요.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40년, 50년을 하면서 정말 제가 은퇴한 목사입니다. 은퇴한 목사인데 내가 목회를 50년 하고 40년 한 것이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또 전해놓 그 다음에 또 우리 전한나 우리 그 딸을 놓고 제가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목회를
50년 하고 또 부흥회를 40년 하고 나같이 부흥회 많이 한 사람 없습니다. 했더니 결국은 너무 허무하니까 너희들은 내가 주례를 하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주례하면서도 너희들은 록펠러를 모델로 삼아라. 주례하면서. 이게 뭐냐면 록펠러는요. 교회를 5,000개를 세웠어요. 록펠러 기업가인데. 그 다음에 이 록펠러가 이 선교에 기여한 것은 시카고 대학을 비롯하여 13개 대학을 세웠습니다. 선교 대학입니다. 전부 다 전도하기 위해서 만든 대학입니다. 시카고 대학 잘 아시잖아요. 그게 거의 하버드하고 같은 급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록펠러를 벤치마킹하여 록펠러 같은 선교를 하라. 그래서 하는 것이 이제 사업 선교인데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 그래서 우리 지금 청년들이요. 니트족 이해하시죠? 니트족 아십니까? 니트족이 80만입니다. 80만. 다시 해설 말하면 뭐냐?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리고 30살 이상이 돼가지고 부모님한테 용돈을 다 쓰고 저녁에는 인터넷 가지고 장난치고 게임하고 낮에는 뒤집어 자고 이러한 니트족이 80만 명이요. 그래서 내가 이 니트족을 이걸 다 구출해야겠다 해서 우리 전한나하고 우리 또 내 며느리 양메리하고 한때 지시를 해서 이 청년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라 했던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바일이고 그러면 나한테 국가가 상을 줘야죠. 근데 이것도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전부 전한나 대표가 1년 3편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처음에는요. 야, 너 다른 일 잘 하지 말고 아빠 일 좀 도와니까 안 한다는 거야. 나는 아빠를 아는 사람도 나는 싫어한다는 거야. 강력하게 거부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래 우리 한나를 유학시킨 것은 왜 시켰냐? 의사 선교사 만들려고 시켰습니다. 의료 선교사 만들려고. 아프리카를 보내려고. 그랬더니 나한테 와서 울면서 중국에 수입한 시체를 한번 해보아서 3일 동안 밥을 못 먹었다 해서 아빠 나 의사 안 하면 안 되냐고 외교관 해서 선교하면 안 되냐고 하도 울어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불란서에 가서 또 외교관 하려면 불어를 잘해야 되니까 영어는 원래 한국말보다 영어를 더 잘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에 가서 2년 유학을 했어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 가서 또 2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니트족 80만 명 청년들 이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내가 얘들한테 지시만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거기에 관여하거나 저는 나는요 지금도 광화문에서 주일날 설교하는 거 그 다음에 애국 포럼하는 거 외에는 전혀 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나머지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 전한나 대표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목사님 끝으로 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 취재하러 온 이유는 네. 지금 뭐 정치 보도든 대선 보도든 간에 거대 양당 위주로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체제에서는 정당의 결성의 자유도 있고 활동의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군소정당이라 하더라도 대선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거나 뭐 출마 예견을 하시든지 오늘처럼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보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온 것이고요.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초반에 제가 어필을 한 부분은 지금 아시잖아요. 기존 그 대한민국 언론 시스템이 레거시 언론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인터넷 신문은 누구나 다 보고 있고 활용하고 있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을 하실 때 앞으로는 균등하게 매체 차별 없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저희도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적극적으로 취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잠깐만요. 특정 기자를 잠깐만요. 특정 기자를 아니 내가
그만해요. 마이크 뺐어요. 그만해요. 욕설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해요. 범죄자 이런 부분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질서를 지켜야 될 거 아니냐고. 잘못된 겁니다. 그만하라니까. 그만하세요.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 부분은 사과해 주십시오. 보세요. 앉아보세요. 이제 내가 대답해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설교하는 거, 연설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전 몸도 안 좋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질문이 있으면 다음에 언제 나하고 한번 만나고 그리고 나보고 사과하라 그랬는데 저는 전혀 사과할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은 지금 기존 정당의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는요 이 나라에 희망이 없어요. 아까 김학성 교수님 말씀했죠. 60일 안에 선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 사이클을 내가 아까 처음에 발표했잖아요. 미국식처럼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하고 그리고 그 후에 대통령 선거를 해도 늦지 않다. 이걸 내가 제안한 겁니다. 4년 중임제로. 그 내가 대답 드렸는데 날 보고 사과하라 그러니까 그 뭘 사과라는 겁니까? 자,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시간 관계상 잠깐만요. 이거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계속해서 나왔어요. 주진우 기자님. 주진우 기자님 좀 내가 먼저 질문할게요. 저한테요? 예. 기자님은 좌파요, 우파요? 중도라 그래요, 빨리요. 아니, 기자인데 네. 진실을 정의를 따르지. 자, 좌파 그러면 우파 아닙니다. 질문하세요. 네. 질문해. 목사님 아까 은퇴하셨고 목회만 설교만 관심 있다는 분인데 항상 정치권에서 뒤에서 도와주시던 분인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명박도 박근혜도 윤석열도 뒤에서 도와주셨던 분인데 직접 보통 도운 게 아니지. 그렇죠. 근데 직접 출마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이 국민의힘 정당이 이명박도 사실 구속시켰고 박근혜도 탄핵시켰고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한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 정당 안에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된 것도 한동훈이가 한 거예요. 한동훈이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은 희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국민의힘 그래서 내가 열받아서 대통령에 직접 출마해서 대한민국의 전체 구조를 새로 내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 후보 4명은 안 되겠습니까? 4명이요? 네, 안 되겠습니까? 4명 중에서도 누구든지 이재명 대표까지도 내가 정책을 제안한 이제 앞으로 120개를 계속할 겁니다. 이 정책을 수용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는 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덕수 후보도 지금 이렇게 포함됩니까? 근데 한덕수 후보는 아직 출마한다는 그 공식적 입장이 없었잖아요. 그래도 대선 행보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네. 한덕수 후보는 어떠십니까? 한덕수 후보도 만약에 자유우파에서 1인자로 선발이 되면 나는 한덕수 후보하고도 딜을 하려고 합니다. 전 목사님 그래가지고 여권에 있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한덕수도 이준석 다 모아서 연대해서 이렇게 단일화하려고 이렇게 그거 만드시려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일단 저쪽에서 자기들끼리 뭐 지금 이제 8강에서 4강으로 줄어들었잖아요. 또 자기들끼리 토론회 한다 그래요. 방송 토론회 해서 거기서 1인자가 되면 아마 틀림없이 또 한덕수 후보가 나온다고 하면 거기와 또 1대1 토론을 해서 또 선발할 것 같아요. 그 후에 나는 내 정책을 이걸 그대로 100% 수용해 주면 한덕수든지 심지어 내가 이재명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나는 연대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지금 목사님의 그러니까 후보님의 공약을 받아들여야 연대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도 그 뭐 대부분 보면 무슨 뭐 물리적 내란을 익히겠다 이런 말은 무리한 말이 있었죠. 사실은 그 말 다 아시잖아요. 근데 몰라요. 가만히 보면 4년 중임제로 개헌하겠다. 이거는 미리 말을 했어요. 그 나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 정책 120개를 다 수용해주면 이재명하고도 난 연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공약 말고 공약을 뛰어넘는 그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요. 공약 외에는 다른 건 연대할 수가 없어요. 이 공약이 좀 위법적인 공약이 많아서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을 했잖아요. 네. 헌법을 지금 이번에 6.3 선거 하지 말고 헌법을 개헌하고 그 다음에 대선을 다시 하자. 내가 그렇게 아까 말을 했잖아요. 그건 안 받아주겠죠. 안 받아주면 네. 그러면 정광훈 후보는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 당연히 가죠. 당연히 그렇습니까? 가고 네. 내가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이미 무너졌어요. 끝났다니까요. 끝났는데 이 대한민국을 저는 바로 세우기 위하여 내가 1000만 서명 국민 저항권을 지금 하기 위하여 1000만 서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600만이 넘었어요. 400만만 더 하면 이거는요 헌법 위에 권위가 있어요. 왜? 보세요. 이 헌법 위에 권위가 있는 것은 헌법 제1조 1항 혹시 주 기자님 아세요? 몰라요? 내가 가르쳐 줄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답니다. 그 다음에 2항이 뭐냐?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입니다. 국민. 이게 국민 저항권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최고의 권위가 아닌 거예요. 국민이에요. 국민. 그러나 국민이 나 혼자 예를 들어서 저거는 위법이야.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1000만 조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00만 조직하면요. 헌법 위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명령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네. 윤 어게인 신당 그러니까 네. 용산 윤석열 그 전 대통령 주변에서 네. 신당을 만들려고 했어요. 네. 그게 좌절되자 네. 정광훈 목사가 자유통일당 후보로 나오신 건 아닙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건 아니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내가 불만이 좀 사실 많아요. 왜냐하면은 아니 우리가 강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그래서 내가 강화문 연설 때도 그래요. 섭섭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전화도 한 통 안 해주시고 내가 너무 섭섭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약점이 있어요. 내가 볼 때 사람 보는 눈이 좀 어두워. 그래서 이번에 계엄령 해보니까 다 배신자가 되어버리니까 세상에 장차관들도 다 배신자가 되어버렸어. 이걸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믿을 놈이 없구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동의를 합니다. 네. 다음 또 계속 질문해 보세요. 계속 질문은 아니에요. 저기 이제 목사님으로 불러야 됩니까? 후보님으로 불러야 됩니까? 둘 다 불러도 돼요. 근데 저기 대선 후보에 오셨으니까 그 언론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이잖아요. 그렇지. 기자들의 질문을 다양하게 받고 마이너면 안 받을 것도 아니잖아요. 소수자 그리고 아니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순서별로 메이저부터 먼저 해달고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질문 다 받을게요. 내 시간도 무제한. 네. 그 다음에 주제도 무제한. 내가 다 받는다 그랬어요. 자, 한 가지 좀 이해를 좀 구할게요. 이게 지금 기자회견장입니다. 청문회장도 아니고 수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기자회견과 취지가 또 다르잖아, 그죠? 기자회견장에서는 자기가 궁금한 점이나 후보에게 묻고 후보가 어떤 답변을 하든지 진위 여부는 본인이 돌아가서 취재를 해서 그 사실 여부를 판단해서 보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수사하듯이 따져먹고 네가 맞나 내가 맞나 내 생각은 이런데 이거는 기자회견을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아까 사전에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절차상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공지를 했는데 그리고 아까 보세요. 질문을 하나 하고 돌아갔다 내 차례 안 올까 봐 4개 5개 한다 예를 들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 하고 내 차례가 다시 왔을 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기자회견을 해야지. 안 그렇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자, 다음 질문. 말씀했잖아 아까. 안 하신 분 먼저 좀 하세요. 네, 안 하신 분. 이쪽 해보세요. 우리 빠박이 질문합니다. 예, 독립신문 박완석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정광훈 목사님의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일각에서 보수 분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후보가 뭐 한덕수까지 그 다음에 또 국민의힘 정당까지 최종 후보가 되면
나는 그 사람들하고 딜을 하겠다. 내가 그 열어놨습니다. 조건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발표할, 앞으로도 발표할, 오늘 25개 발표했는데 120개를 수용해주면 누구든지 난 이재명하고도 딜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다음 질문도. 자, 일단 안 하신 분 먼저 좀 하고 다시 또 기회가 오면 네,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속사 얘기합니다. 네, 독립신문 박태환입니다. 네. 지금 우파 시민들이 외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기 탄핵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부정선거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물론이고 자칭 우파라는 국민의힘도 제대로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 5% 지지율이 넘으면 TV 토론에 나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아, 3%. 네. 거기 나가셨을 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들어온다면 정치적인 이유로 회피하지 않고 전부 다 당당하게 말씀 시원하게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저는요, 목회를 내가 40, 50년 했기 때문에 설교를 40, 50년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TV 토론에 나가면 저는 절대로 밀리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은요, 약간 비속어로 말하면 뭐냐, 설교에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누구를 따라옵니까? 목사를 누가 따라와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언론, 설교 안에는 전체가 다 녹아 있습니다. 목사들을요, 성경만 설교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언론 전체를 망라하여 설교를 하는 겁니다. 난 자신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네, 말씀하시죠. 충청신문의 김석세 기자입니다. 네. 전 시골 기자가 되나가지고 우선 시골적인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예. 지금 거대 양당에서는 그 충청도 포심을 잡기 위해서 그 정부 부처나 아니면 청와대 아니면 그 국회의사당을 지금 충청권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이렇게들 네. 말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의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거는 사실은 그 노무현 정부 때 사실은 이것이 구상은 박정희 대통령이 서가기 전에 구상해 놓은 겁니다. 뭐냐, 세종시를 왜 수도권하고 서울하고 저 북한하고 너무 가깝다 이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구상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세종으로 가야 된다. 이걸 박정희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 사실은 그 이용한 사람이 누구냐,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갔는데, 그러나 이 헌법재판소에서 수도권을 세종으로 옮기는 것에 대하여 그 정서법이란 법으로 가지고 그걸 수도를 옮기는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사실은 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국회의사당을 글로 옮기겠다. 이건 위헌입니다. 다 위헌입니다. 대답이 됐습니까? 네, 한 가지만 더 질문할까요? 네, 네. 네.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목사님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네. 이제 한국 경제를 우선 살리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그 문제점이라고 본다면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특허 개발이나 신기술 개발을 상당히 많이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정부가 지원 및 보호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기술들이 모두 외국으로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성공을 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그 전례를 지금 남기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러한 그 특허 기술자 이제 개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보호 원칙이라든가 기술 지원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는지요? 네, 제가 신뢰를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CDMA 주파수 분할한 것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파수를 한 개를 가지고
만 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건데 그런데 어떤 여직원이 세상에 팬티 속에다가 USB를 감춰서 나와서 중국한테 오거에 팔아먹으려고 현장에서 국정원이 체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모든 원천 기술은 거의 다 미국에서 개발해요. 그런데 일본으로 옮겨지는 데는 거의 20년이 걸립니다. 안 그러면 로열티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하는 그 원천 기술이 한국으로 오는 데는 5년 걸립니다. 5년. 미국에서는 20년 걸리고 일본으로 가는데 우리 5년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 온 이 원천 기술이 중국으로 가는 데는요 3달 걸립니다. 3달. 이게 전부 산업 스파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척결하기 위하여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겁니다. 왜? 이래서는 어차피 나라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 문제는 결국은 아까 제가 대답한 그대로 독일처럼 일단은 우리 신기술을 지켜야 되고 국정원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못 지키는 거야. 이건 전부 다 문재인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문재인 때문에 나라가 다 무너진 거야. 그 다음에 지켜야 되고 국정원이 사실은 지금 기능이 거의 다 죽었어요. 죽었고 신기술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냐 독일처럼 우리가 대기업을 중소기업 소기업 10배로 확대하면 경제 문제는 한 방에 해결됩니다. G2 국가 갑니다. G2 국가. 바로 G2 국가로 갈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하시죠. 받아드리죠. 안녕하세요. 독립신문 이태경 기자고요. 질문하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후보님의 그 지역사회에 주시는 선악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사실은 후보님을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네. 이제 한남대첩이 일어나고 나서 네. 하시는 연설을 들어보고 제가 조금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네. 되게 선한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놀랐던 게 그 교회에 가시면 교회가 다 무너지는 형국으로 돼 있어요. 막 지도 들어오고. 근데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교회가 돈이 없나라고 솔직히 생각을 했는데 그 무료급식을 하시더라고요. 네, 점심 저녁을 무료급식을 몇 년 동안 하셨는데 사실 제가 또 먹어봤는데 그 반찬이 제육볶음하고 닭도리탕이 한 번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럼 그걸로 사실은 교회를 고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무료급식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이런 것들이 지금 후보님의 정책에도 많이 묻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목사로서는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은 저는 이 불쌍한 대한민국의 5,300만 국민들이 너무 불쌍해서 제가 사실 애국운동 광화문 또 전체 다 포함해서 1년에 1,000억을 지원합니다. 1,000억. 그 1,000억의 돈이 어디서 나오냐? 다 우리 교회 헌금입니다. 헌금이고 심지어 그중에 1,000억 중에서 절반은 미국의 성도들이 자기 교회 헌금만 하고 우리 교회 헌금 계좌로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광화문 운동이 계속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후의 목표는 자유통일이고 대한민국을 G2 국가로 만약에 G1으로 간다 그러면 미국이 기분 나빠하니까 G2 국가로 간다. 이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네, 예. 마이크 갖다 주세요. 또 제가 궁금한 점은 그 문재인 전 대통령님의 그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USB 관련해서 네. 목사님께서 열심히 싸우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USB 안에 담긴 내용이 국가에 공개됐을 경우 국가에 뭐 알아들었어요? 예. 혹시 구조환 변호사님 오셨나요? 오세요. 요거는 구조환 변호사님이 설명을 한번 해주시는데 USB 내용입니다. 이 국가 기밀이 심각한 사항을 김정은에게 넘겨줬단 말이야. 이것은 우리 구조환 변호사님이 끝까지 추적하여 지금 재판을 계속하고 있고 1심, 2심도 이겼고 이제 대법원 판례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표현대로 말하면 누구든지 체포하면 됩니다.
문재인은 누구든지 자 설명해 한번 주십시오. 예, 그 질문 취지가 어떤 거였죠? 아니 거기에 USB. 대해서 혹시 내용이 공개될 수가 있는지. 예. 그 제가 USB 사건에 대해서 형사 고소 그리고 통일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이 2023년 봄경에 했습니다. 네, 그래서 통일부에서는 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국가기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 통일, 외교, 국방상 국가에 중대한 손해가 끼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퉈서 행정소송을 해서 서울행정법원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1, 2심을 거치면서 그 판사 총 6명이 직접 통일부에 방문을 해서 그 USB 내용을 다 보고 판결하기를 통일부와 마찬가지로 국가기밀 사항이 심각해서 이거는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으로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실제로 국가기밀을 수집해서 적국에 넘기는 것을 간첩죄로 대법원은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사건이 대법원에 가 있는 상태고 지난달 말부터 대법원이 그 법리 검토에 시작을 했습니다. 특수 1부에서 지금 심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국가기밀이 심각하다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그러면 당연히 문재인은 간첩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오늘 문재인은 또 뇌물죄로 서울중앙지검에 또 별도로 기소가 됐죠. 그래서 이 USB에 대해서 형사고소권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경찰청을 거쳐서 서울중앙지검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현재 1년 8개월 동안 아직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서울중앙지검에 문재인에 대한 USB 간첩죄와 이적죄 고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강력하게 해줄 것을 촉구를 드리고 대법원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기밀이 있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것을 공개해 줄 것을 그렇게 판결해 줄 것을 저는 촉구를 드립니다. 네. 그 영상을 한번 직접 한번 보여주세요. 자, USB 넘기는 이 판문점에서 문재인이가 USB를 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자, 한번 보세요. 영상 보시죠. 어느 정상회담에서 배석자가 없이 둘이서 이것도 바깥에 나가서 귓속말로 USB를 넘겨줬단 말이야. 세계 정상회담에 배석자 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문재인은 나는 간첩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네. USB 이거 넘겨준 장면이거든요. 김정은에게. 그래서 내가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내가 강화문에서 연설했다가 내가 구속됐습니다. 첫 재판을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왜 현역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했습니까? 재판부가 물어서 내가 이건 내가 대답할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이가 USB 넘겨준 내용 안에 보면 스스로 자기가 간첩이라는 것이 들어있다. 그랬더니 재판부가 청와대에서 문재인 현역 대통령 때 USB 내용을 제출하는가 못하는 거예요. 3번에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구속해서 다 무죄로 나왔고 나온 뒤에 구주화 변호사님이 계속 행정소송을 하여 1심도 이겼고 2심도 이겼는데 지금 우리 쪽에 속한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장관입니다. 통일부 장관이 USB를 공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쪽인데 그 왜 못하느냐 물어봤더니 국가기밀사항이 너무 심각하므로. 그 국가기밀사항이 너무 심각한 것을 김정은한테는 주면 돼요? 기자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국가기밀사항이 너무 심각한 것을 김정은한테 주면 되냐 말이야. 응? 기자들이 대답도 못하시네. 다음 질문. 또 질문 있습니다. 앞에 우리 자. 네, 안녕하십니까. 독립신문 기자기업도 시사 우동균의 우동균입니다. 지금
언론들의 보도에 저는 불공정성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가령 뭐 법사 관련해 가지고 뭐 자택에서 관봉권이 나왔다 이런 걸로 지금 언론들이 또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그 언론들이 과거 자유일보에서 보도했었던 이 김정수 옷값 관련한 이 관봉권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 또 그동안 침묵 내지는 좀 축소 보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이런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후보자로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신지, 예, 그리고 아까 구조화 변호사께서 말씀 주셨지만은 이번에 문재인이 정말 뒤늦게 지금 검찰에서 뇌물수수로 지금 기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후보자로서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문재인은 머지않아 바로 구속될 것입니다. USB 더하기 그다음에 무슨 저 재산을 딸에게 넘겨준 사건 때문에 그래서 구속될 것은 뻔하고 좀 전에 질문한 앞에 뭐였었지? 지금 언론에서 그래요. 언론은요 지금 보면 사실 거의 평양중앙통신의 한국 지부라고 봅니다. 나만큼 언론한테 타격과 비방과 이 박해를 받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죽었나요? 당당하게 살아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라까지 출마하고 있습니다. 언론 다 덤벼보세요. 나 이기는가? 왜? 나는 진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그래서 대한민국 언론들은 내가 이번에 앞으로도 이제 발표하겠지만 120개 정책을 반헌법적인 언론을 보도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반드시 척결해야 됩니다. 아니 반헌법적인 언론을 왜 보도합니까? 언론사들이 반헌법을. 그럼 대한민국에 살지 말아야죠. 그러나 90% 이상이 지금 보면 반헌법적인 언론들이 계속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 가장 보십시오. 일개 목사를 나는 그때 사실은 강화문 운동만 했고 정치 선언도 하기 전이에요. 세상에 KBS에서 뭐라고 합니까? 정광훈의 사생활 탐구 40분 1년에 40분씩 했어요. MBC PD 수첩 1년에 수십 번씩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방송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죽었습니까? SBS 내가 깜빵에서 들었는데 SBS에서 뭐라고 나를 비판하냐면 정강훈 목사가 가짜 신학교를 만들었다. 우리 청교도 신학은요 한국의 최고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끌어가는 장신대 현역 교수 김철홍, 그 다음에 총신대 교수 지금 서현 박사님 일로 잠깐 나와주세요. 직접 대답 한번 해주세요. 자, 뭐 주머니를 차고 다녀요. 돈 있어요 거기에? 자 보세요. 지금 여기 구성하고 계시는 이 신학자들 있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세계적인 신학자 그리고 우리 박사님이 영국에서 공부할 때 그 쓴 논문이 있잖아요. 이거는 영국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거 맞죠? 이러한 위대한 신학자들이 청교도 신학을 이끌어가는데 SBS는 뭐냐? 정강훈 목사가 가짜 신학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피박을 하는 거예요. 대답 좀 한번 해주세요. 제가 갑자기 또 이렇게 정강훈 대통령 후보 연단에 올라와서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의 대교단들 또 교단과 유사한 그런 독립기관들이 신학교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많이 합니다. 그 가운데 정식으로 대학교 인가받은 데가 한 20여 군데 되고요. 그 외에 뭐 각종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또 무인가까지 하게 되면 아마 그야말로 한 200여 개 신학교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청교도 신학원은 뭐
감히 저의 말씀을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한 3분의 4분의 은퇴하신 경륜 있는 그런 박사들이시고 지금 말씀하셨던 김철원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장신대학교에서 현역 신약학 교수로 활약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전광훈 목사님의 이 깊은 뜻 사실 오늘 대통령 후보 공약 이렇게 한 25가지 발표하시는 걸 보고 제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정말 필요한 이 시점에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신학교와 관련해서 청교도 신학원은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어느 신학원에도 뒤지지 않는 경륜 있는 내용이 있는 그런 신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특별히 지금 전 세계 신학이 다 자유주의 신학으로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 신학에서 복음적인 신학을 세우려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신학은 그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기자들님께서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보수 신학, 정치적으로는 보수 뭐 이런 쪽하고 좀 상당히 유사할 수 있는데 한국의 신학교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이 소위 말해서 진보적인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가르칩니다. 그 의미는 뭐냐? 기독교는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영감과 계시에 기초한 이 말씀을 믿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일부 믿거나 혹은 다 또 부정하거나 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께서는 철저히 기독교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 철저한 하나님의 영광과 계시의 말씀을 믿는 데서 시작한다. 그래서 한국 교회 진보적인 자유주의적인 이런 신학을 고쳐서 한국 교회 초기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이끌었던 그런 개혁 신학, 보수 신학, 정통 신학을 확립한다라는 취지로 지금 청교도 신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질문이 없으면 질문